이리오라 이리오. 이번 주에 우리 하우스뷰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하우스뷰를 결정하는 두 분이서 쓴 자료인데 뭐 세미나 잡았다고 일단 이번 주는 다 취소했죠 지금. 웹 세미나 빼고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잡았던 게 이제 결국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 주식 한번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뭐 더 궁금하실 거. 이게 버블의 붕괴냐 하는데 예. 결론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버블을 고민을 의도하지 않았던 미래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네. 데이터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모여서 저도 뭐 기껏 모이면 요새 방금 전에도 뭐 선유도 역쪽, 네. 쪽 9호선. 예. 이게 우리 그런 거 해서 푹 쉬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이 시기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회인지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모르겠고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조입니다. 예, 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예. 네. 그래요. 내가 왜냐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쩌면 지금 답변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 밀렸을 때 뭘 사야 되냐는 고민과도 연결되는 것 같고 네. 흥미로운 건 제가 이 와중에 그러니까 어제 정말 긴급하게 장갑 커피를 누구랑 먹었는데 심플하게 뭘 살 거냐만 여러 네. 군데 퀘스천을 던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주도주들 오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사야 된다 했더니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급락했던 것들 갭 저 낙폭 과대들 뭐 유통 뭐 여행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거기서 뭐 단타 그건 단타형으로 그리고 근데 공통적인 게 산업재와 소재는 관심을 안 갖더라고 이게. 그죠. 그게 일어서기까지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 게 당연히 모르겠는데 일단 그럼 시작을 해보죠. 예. 쭉 들어보면서 공부합시다. 예. 예, 뭐 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 버블이 붕괴될 것이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냐를 질문을 하시는데 경제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버블이 시작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로 보면 예,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두 가지 국면을 경제학에서는 얘기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버블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올라가는 것도 버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내려오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버블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경험하시는 버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금리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펀더멘탈하고 원래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이상하게 위쪽으로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좁은 의미의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5페이지에 이 왼쪽 두 개 차트를 봐주시면 흥미로운 게 이걸 왜 넣어놨냐면요. 롱텀 그러니까 향후 10년간의 위기 상황의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는 원이 에셋 버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고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밑에 숏텀으로 보시면은 버블 리스크가 없어요. 얘기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뭐냐면은 미래 10년 안에는 버블 리스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 지금 당장 1년을 봤을 때는 버블은 없다. 버블 리스크가 없다라는 얘기는 언젠가 버블이 날 건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기가 최장기간 되고 있기 도대체 때문에 몇 개월 정도 된 거야? 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58개월 분기인가 뭐 그럴 텐데 굉장히 깁니다. 나도 이거 까먹었어. 저 예, 언젠가 카운팅하다가 저도 지난 자료에 썼는데도 까먹었네요. 근데 이게 최장기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질 때가 오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이 차트에서 해놓은 것처럼 이제 누적 성장률, 경제의 누적 성장률을 기본으로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하고 90년대의 버블은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타났던 버블이고요. 80년대하고 2000년대 버블은 80년대에는 일본의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를 조금 커버치는 게 있었고 2000년대에는 중국 경제가 올라가면서 중국의 수요 증가가 미국까지 버블로 나타났다라고 보면은 이번에는 미국 버블이냐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는 버블이냐 아니면은 글로벌 수요가 올라가서 미국도 좋아지는 버블
버블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이로 봤을 때 높이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버블의 높이가 달라진다라는 개념이고 현재까지의 성장률 높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넓이가 넓은 거는 그렇다 치는데 높이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글로벌 수요 증가가 아니라 미국의 성장에 의한 버블이라면은 이거보단 더 가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높이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게 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좋아질 때는 당연히 이머징 국가나 나머지 국가들이 좋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버블 구간에서 약세로 갑니다. 근데 60년대하고 90년대는 미국이 좋은 버블이었기 때문에 달러가 같이 강세로 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미국하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달러 약세로 갈 것 같은데 약세로 갈 것 같은데 한 3년을 미뤄왔는데 달러가 약세로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달러가 약세로 안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번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나타난 버블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은 그 시점이 버블에 대해서 조금 버블 붕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오히려 저도 달러가 쉽사리 약세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조금 돌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버블이라는 게 뭐 높이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상승을 했느냐라는 개념에서 보시면은 아직 시그마 개념에서 1시그마에도 도달을 못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라고 그래도 굉장히 낮은 변동성 안에 갇혀 있고요.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는 구간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적인 상승하고 동일한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이게 2017년까지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2017년까지 업데이트된 자료인데 UBS에서 발표하는 뉴욕 주택가격 버블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 가치가 적정 가치 안에 들어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많이 있습니다.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버블 수준까지가 아니라 고평가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로 보셨을 때 지난 2015년 이후에 미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떨어지는 구간이었지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자산가격 측면에서 보셨을 때 주택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버블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케이스실로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부터 바닥 찍고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주택가격에 있어서는 버블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1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신용 레버리지 증가 차원에서도 사업대출용 증가율이나 아니면 개인대출 증가율이 이제 좀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버블에 대한 고민이 버블이 시작되느냐라는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버블이 끝나느냐는 고민을 하시는 거는 타이밍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근데 버블이 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1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낮은 물가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정부 지출이 지금부터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간선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문에 이게 총선 이전이나 중간선거 이전에 굉장히 재정 지출이 많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지만 오히려 선거 때문에 막혀있는 구간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재정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여력을 넓혀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4페이지의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미국의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개념으로 봤을 때 이자 부담으로 보셨을 때 성장률이 지금은 더 높습니다. 이자보다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폴 크루그만이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거하고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GDP분의 모기 때문에 분모가 높아지면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부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재무부 증권을 찍어내더라도 이자 비용보다는 성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 기초재정 수지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도 충분히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재정 지출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뭐 더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든지 간에 재정 지출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국 경제한테는 도움이 되는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재정 지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그렇게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8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QE 정책이라는 거의 핵심은 지급준비금을 올린 거지 유통통화를 그렇게 올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9페이지 오른쪽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예.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이번 클라리다 발언도 어떻게 보면 QE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야?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연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시험해보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급준비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시장으로 풀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지. 예. 과거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19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요. 유통통화의 증가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유동성 증가 정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유통통화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QE라면 막 유동성이 늘어서 인플레도 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지네끼리만 왔다 갔다 하지 뭐 돈은 나오지 않잖아. 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자체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전에는 본원통화하고 M1이 그래서 증가율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본원통화하고 M1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QE 정책 펼치면서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늘어났다.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내가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책을 소개했었는데 어떤 책이 있어서 내가 우혜영 연구원도 얘기를 했는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막 모델을 켜놨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여러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때인데 뭔 소린지 하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공부를 해봐야 좀. 공부를 근데 이거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제를 공부할 때 전통적인 통화 정책 있잖아요. 그거랑 달라져 버려서 새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준이 제가 이제 지급준비금을 지금까지는 묶어놓는 정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으로 안 풀리게. 그 중에 하나가 IOER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IOER이 차트에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IOER이 실효금리, 연준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보다 위쪽에 있게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런 그 얘기는 은행이 연준의 IOER에 넣어놓는 것도 생각보다는 수익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를 먹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굳이 왜 빼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나왔던 정책이 22페이지에 있는 규제를 통한 초과 지준금을 못 빼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뭐냐하면은 LCR 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유동성 규제인데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 원래 2015년에 발표한 게 2017년까지 LCR 비율을 100% 맞추라고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 바젤 협약은 2019년까지 100% 달성이었거든요. 2년 먼저 달성을 하라고서는 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LCR이 왜 그러냐면요. 여기 LCR이라는 개념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HQLA라는 게 고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같이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국채하고 초과 지준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 LCR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들어있는 초과 지준금을 뺄 이유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은행한테 지급준비금을 더 넓혀줬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LCR 규제를 높이라고 했으면은 이거 계속해서 놔둬야지. 근데 계속해서 놔두는 과정에서 이자도 주네? 그러면은 좀 높여놔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은 정책이겠다라고 은행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LCR 규제를 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놔둬야 되는 지준금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랑 동일하고요. 은행이 지준금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은행에서 시장으로 풀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아마 말경 지나가면서부터는 지급준비금으로 넣어놨던 자금들이 대출로 풀리기 시작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할 거다라고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시작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2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규제 완화가 그 시작점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재정정책에서 고삐를 풀고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 개정이 요번에 업데이트 시켰더니 더 늘려놨습니다. 정부 개정을 늘린다라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TV를 계속해서 팔아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TV를 계속해서 팔아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지출의 총알을 더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랑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100% 단기로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말 아니면은 늦으면 2분기 중에는 미국 정부 재정 지출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의 재정 계정이 올라가서 재정 지출을 쓴다라는 얘기는요. 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가져와서 그거를 시장으로 푼다라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책 역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시장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고민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 이미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페이지에 오른쪽 차트 봐주시는 것처럼 프라임 딜러들의 국채 매수는 그래서 QE 종료했다라고 발표가 난 2014년 이후에 잠깐 줄어들었지만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여가고 있습니다.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계속해가지고 국채를 팔아먹고 있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유동성을 붙잡는 정책을 펼쳤었기 때문에 무브 인덱스 그러니까 국채의 변동성 인덱스는 죽어버리는 결과로 발현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의 변동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변동성 늘어나는 그림 나오는 구간에서 시장의 유동성은 세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약간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돈 풀고 싶어 하는 거, 연준에서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보면서 움직이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그게 27페이지 왼쪽 차트에 나온 IOER 금리를 요번에 조금이나마 올렸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IOER하고 국채 10년물 금리를 비교했을 때 국채 10년물이 IOER보다 급격하게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IOER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안 풀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접근을 한 것 같고요. 돈을 안 풀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돈을 풀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앞쪽의 정책 때문에 너무 빠르게 들어가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긴축이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IOER을 국채 10년물에 맞춰서 조금 올려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OER 올린 것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의도는 아니었고 생각보다는 국채 10년물에 맞춰가지고 변형시키려는 의도였다라고서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걸 많이 발행한 상황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못 쓰게 잡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안 풀리게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까지 17년까지의 그림은 이 못 쓰게 잡아놨던 돈을 경제가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내려버리는 좀 줄여버리는 그림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오류가 많이 나는 거라는 거를 요번에 RP금리 급등으로 깨달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풀어나가는 정책을 쓰겠다라고 저는 변화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거는 정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연준은 서서히 풀겠다라는 약한 중립보다는 좀 강한 의지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부터 오히려 세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동성이 세지면 당연히 시장에서 버블 나올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당장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불안정하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유동성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 이 기존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뭐 대세 하락을 하거나 버블의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저도 보고 있고 저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은 자산 가격도 오르고 대출도 늘어난다. 그 그림을 지금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야 된다는 거에 측면에서 보면 각 나라별로 예.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는 것도 좀 감안해야 예, 되는 것 같아요. 그 온도차가 나오는 거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게 해주냐의 차이인 것 같고 예. 좀 이런 사이클에서는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금융이 주도하는 경제가 온 뒤로는 레버리지 사이클 중요한데 하여튼 이 부분만 다음에 논의하고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신종호 선생님 앞으로 넘어갈까요? 네.